오늘은 정서도 경영해야 한다는 정서 경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서는 사실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동시에 가장 다루기 힘들죠. 감정과 정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정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정서는 감정이 내 안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이 경험하지만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은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했죠. 우리가 내 마음의 자원들을 어떻게, 무엇을 내가 잘 활용하고 써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살펴보면서, 즉 감정이라는 걸 잘 조절해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경영을 해야 되냐? 내 마음의 날씨를 외부에만 맡길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스스로가 기후를 설계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원하는 목표, 원하는 성과를 내는 일, 즉 내 마음의 자원을, 내 안의 감정과 정서를 잘 다루어서 성숙과 성취로 연결하는 삶의 태도가 정서 경영이라고 합니다. 정서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철학적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미 수사학에서 감정을 이성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정서가 의사결정의 약 70% 이상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뇌과학적으로도 정서는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신호를 전두엽으로 흘려보내서 조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를 관리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감정의 충동에 휘말리게 돼요. 정서를 잘 경영할 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제하고 또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서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정서 경영의 첫 번째입니다. 내 정서를 인식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을까요? 몸이 반응이 먼저 오거든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억압된 이 감정들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감정을 모르면은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정서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뇌는요, 불분명한 이러한 신호를 어떤 위협으로 과잉적으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불안이나 이런 공황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작은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요? 분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분노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읽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평소 때 우리가 자주자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결국 삶은 감정의 폭풍에 끌려다니는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는 내가 돼야 되겠죠. 자신의 정서를 읽어내는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또 떠오르는 게 이를 메타인지적 정서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메타인지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정서 위에 나의 정서 위에서 나의 정서를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유가 뭐지? 이건 어떤 요구에서 났지? 이런,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적 정서 인식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 또는 감정일기를 쓰는 거, 하루 한 5분 정도 내 마음의 스캐닝을 해보는 거죠. 몸 스캐닝 했잖아요. 이 정서 경영에 있어서는 제가 첫 번째 책을 쓴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 보면은요, 훈련하는 게 자기 인식, 자기 조절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훈련이 전두엽 활동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막 편도체가 이렇게 과활성화 일어날 때 감정 일기를 쓴다든가, 마음의 스캐닝을 한다든가, 몸의 스캐닝을 해본다든가, 이런 걸 해봄으로 인해서 과활성화된 이 편도체 활동을 약간 이완시키고, 이게 이완됨으로 인해서 전두엽의 활동이 점점 올라가고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정, 정서를 경영할 수 있는, 또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차려야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리학자 데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에서 자기 조절을 EQ의 핵심으로 꼽았어요. 정서는 본능적으로 솟구치지만 흐름을 다루는 거는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습과 훈련이 없이는 향상시킬 수 없고, 마음은 하고 싶지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인식이 되었다면 학습하고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뇌의 전두엽은 정신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약하면은요, 작은 불안이 나를 마비시키거나 나를 통제시키고, 작은 분노가 나를 인간관계도 파괴하게 하고, 왜? 즉흥적으로 자꾸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조절은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적절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하기 쉬운 게 바로 뭘까요? 호흡입니다. 호흡. 네, 호흡은 굉장히 벌떡거리고 막 목에서 가슴에서 숨을 쉬다가도 조금 깊이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정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화되고, 또 편도체가 활성화됐던 게 또 안정화되고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전두엽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두 번째 하나는 글쓰기예요. 호흡과 글쓰기. 글을 왜 그러냐면, 불안을 글로 쓰면요, 감정이 언어화, 구체화되어서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언어화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감정을 객관화하고 정서로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결국은 자기 경영이 되는 거죠. 자기 조절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찾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되어질 때 자기 정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서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합니다. 똑같이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뇌 영상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은 전두엽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편도체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서를 잘 다루는 사람은 이 전두엽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서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정서 경영의 최종 단계는 그럼 뭘까요? 이렇게 자기 인식을 잘하고 자기 조절을 잘했을 때, 마음의 자원들을 잘 조절을 했을 때 최종적인 단계는요, 나를 변혁시키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 새로운 창조를 해놓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죠. 자기 변혁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융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감정은 운명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불안을 직면하면은 그것은 성찰이 돼요. 그쵸? 내 불안이, 이것은 이유가 뭘까? 어떤 욕구가 있기에 그랬을까? 이런 거를 내가 회피하지 않고 자꾸 직면해야지 내 성찰이 되어서 변화의 디딤돌이 되는 거고요. 분노를 다루면 그것은 어때요? 내가 분노, 화나고 이런 걸 다루면은 우리 안에 정의감으로 좋은 정서가 마음의 자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슬프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이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 슬픔 안에 충분히 머물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잘 통과해냈을 때 그게 공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정서 경영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게 감정의 약점들을 존재의 강점으로 바꿔주는 거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보앤이 가족 체계 이론에서 말하죠. 한 사람의 정서적 안정은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준대요. 정서적 균형감, 안정감을 준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서적으로 이런 게 잘 경영하고 다스릴 줄 아는 한 사람이 갈등 상황에서도 안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은 우리가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감정을 서로 교감하고 감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정서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1+1은 2가 아니라 1+1은 100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과 창작입니다. 프로이트가 예술을 억압된 감정의 승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창작 활동은 뇌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분노 같은 거는요, 글쓰기가 안 내요.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잘 안 돼서 그림으로, 또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때 그 감정, 내 삶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억눌렸던 이런 감정들,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힘으로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안정적이고 강화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편도체가 활성화돼 가지고 바로 반응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감정을 정서로 잘 숙성시켜서 내 마음의 자원으로 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야말로 즉흥적으로 나갈 말과 태도를 바로 이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으로 이완된 이 마음 상태 가지고요,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왔을까? 내 욕구가 무엇일래 이게 올라왔을까? 이름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 일기라는 것도 쓸 수 있고, 감정의 이름표, 라벨링을 할 수가 있고, 이름표를 달아주다 보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지적 재평가를,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화낼 게 아니라 저 부장님이 나를 좀 더 훈련하고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걸로 우리가 재평가를 하고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내가 이완이 되어야 어떤 거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뇌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관계가 깨지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하겠다, 이런 것들, 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겠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완을 해야 전두엽이 작동을 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긍정적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아, 내가 이럴 때 이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또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감정을 정서로, 정서적 자원으로 바꾸다 보면 이런 것들 왔을 때는 지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춤이 되는 거죠. 멈춤. 이 멈춤은 호흡과 함께 멈추는 거예요. 단 4초라도 괜찮습니다. 3분이면 더 좋은데요. 단 4초라도 괜찮습니다. 멈추면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고, 긴장된 걸 알아차리고 호흡을 깊게 하게 되고, 내 감정을 지연하는 거죠. 조금 더 멈추고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느낌이 오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타인이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있는, 타인이 해줄 수 없는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 너가 너를 많이 힘들어할 때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만 내가 알아차려줘도요, 굉장히 이완이 됩니다. 평소에 이런 거를 자주자주 훈련할 때 이것이 나의 정서 경영, 마음의 자원이 되어서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서는 결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이고, 또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한다는 거죠. 조절, 조율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승화할 수 있는, 번역하는, 이런 걸로 표현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삶을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끄는 바다의 기류,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이 클수록 돈을 더 벌고 싶어지는 걸까요? 덜 쓰고 싶어지는 걸까요? 불안이 커지면은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집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즉 통제감을 확보하려는 유형이 있고요. 돈을 아예 안 쓰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려는 유형이죠. 30대 직장인이 있는데요. 혹시 이 회사가 망할까? 사이드 잡이라도 내가 좀 몇 개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또래인 B는요, 혹시 돈이 모자랄까, 친구 결혼식이 축의금조차 줄이면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 둘은
불안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다른 방향이지만 불안을 다른 유형으로 행동을 옮기고 있는데요.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가라는 거죠. 그 인식을 가질 때 재정은 통제가 아니라 선택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가, 그 인식을 늘 가지면서 살면 우리가 선택의 도구를 충분히 취사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격은 소비 습관은 불안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성격은 소비에 영향을 주죠. 소비 방식은 불안을 증폭시키거나 또는 안정시키기도 하죠. 외향적이고 또 감정 중심적인 사람 CC는요, 우울한 날 셀프 보상을 위해서 막 쇼핑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카드 3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또 그게 끊어질 때 되면 또 가고요. 감정이 막 이렇게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가서 쇼핑을 하면서 셀프 보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완벽주의자인 내향적인 성격 D는요, 과소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소비를 아예 하지 않아요. 굉장히 꺼립니다. 이것도 뭐 합리화시키면서 피곤해서 그렇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라는 걸로 말을 하면서 안 나갑니다. 아예 그 자체를 꺼리죠. 결국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순환골이라는 거죠. 소비를 통해서 불안을 진정시키는 혹은 되풀이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달 소비 패턴을 적어보고 내가 조금 조율하면서 어떻게 나를 경영할 것인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은 안심을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40대 워킹맘 한 분이 있어요. 자신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아이 학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실제로는 일을 쉬면은 자신이 무력해질까봐 계속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즉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사는 것이 이 워킹맘의 원하는 거였죠.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안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돈을 원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는 나를 원합니까? 불안한 성격은요, 아예 어떤 재무 습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도 불안, 저렇게 해도 불안, 늘 불안한 성격인 사람은 이 재무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만의. 불안이 강한 사람은요, 리스크가 없는 완전히 정기 예금 이런 것에 보험 중심 자산 구조를 선호해요.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보험에도 저축 예금성 이런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50대 어떤 한 사례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산의 90%를 은행에 예금을 해요. 은행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빌려줘서 대출이자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로 기업 경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돈을 불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손해만 안 보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뒤 은퇴 시점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실제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사실에 이제 은퇴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30대 창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안을 부정하면서 고이용 코인 같은 데 막 있잖아요. 또 보험도 주식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전 재산을 올인을 해요. 그런데 한 곳에다 담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에도 하고 코인에도 하고 또 주식에도 하고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담되 이율이 큰 이쪽으로 제가 분배를 해서 넣는 거죠.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늘 돈이라는 가치를 두지 않고 삶의 가치 있는 것,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만 주고 살았거든요. 돈은 정말 인격이고 관리해야 하고 절실히 경영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돈이 줄으면서 불안도도 더 높아지더라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느끼는 유일한 통제감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감정들은 이제 잠시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안을 다루는 감정 근육이 자산만 키우면은요, 통장은 점점 불어나도 내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위축되고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어디 나서는 것도 행동도 좀 어렵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30대 직장인 또 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요, 매달 300만 원씩을 저축을 해도 이 정도는 안 돼.
그리고 사고 나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늘 불안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도 들었어요. 긴급 자금까지 저금을 들어 가지고야 준비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불안은 실제 돈 부족 때문일까요? 돈 부족 때문이 아니죠.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거는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저의 태도, 나의 태도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기질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부모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기억 나시나요? 돈을 다루는 저의 방식, 여러분의 방식은 어린 시절의 불안을 말없이 자꾸 대물림하는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 한 분은요, 부모가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걸 봤어요.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자랐는데요.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항상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는 유난히 정말 예민해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옆에 있는 친한 사람한테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돈에 대한 불안은요, 단순히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불안한 그 환경, 이것이 내면화됐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돈은 감정의 기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돈을 쓸 때 어린 시절의 감정이 지갑을 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나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죠. 단 왜 쓰는지를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감정을 회피하는 무의식적 습관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감당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고 덮어버리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더 큰 공허감만 남게 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소비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소비가 나를 치유하는가? 혹은 나를 도망치게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자기를 탐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행복하자.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마음으로 결제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카드값이 막 날아오잖아요. 이 고지서를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면서 또다시 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여성입니다. 이 패턴은요, 감정 해소가 아니에요. 감정의 회피의 순환인 거죠. 그죠? 소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소비가 일어나야죠. 다만 그 소비가 나를 이해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무마시키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비를 할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나를 성장시키는 건지, 내가 이 소비에 대해서 인식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에게 돈은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도요, 불안의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면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즉, 불안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의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불안의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욕구가 뭔가를 눈으로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돈은 상황을 바꾸지만 마음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은요, 불안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산 10억이 있어도요,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모자랄 거야. 불안해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 안에서 필요는 다 채웠다고 생각하면서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에 따라서 불안의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부자도 불안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마음이 그 돈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연봉 2억 원 받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는 항상 이 직장을 잃으면 난 인생의 끝이야 라고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은 자유가 아니죠. 돈이 많아지면 점점 저 기대도 커져요. 씀씀이도 커지고 생활 반경도 이게 수준도 돈을 쓰는 이게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잊을까봐 무서워서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더 벌어야 쓰는데, 더 벌어야 살아가는데. 돈은 외적인 지표일 뿐이에요.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없다면요, 자산은 결코 안전함을 주지 못한답니다. 돈은 많으면 좋죠. 근데 많으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해될 때예요. 내가 내 위치, 내 수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거의 비교해서 오는 불안이 와요.
돈 가지고 제 친구 중에도 평생 학교에서 교수로 또는 교사로 있는 사람들은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비교되면은 저희는 평생 동안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일단 직장인하고 사학연금 받는 군인연금 받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죠. 또 여기에서 비교가 합니다. 또 저희 이제 정년퇴직 이 전후에는 뭐가 나와요? 빈부의 차이가 커요.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 차이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지 사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돈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언제냐면요,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비교를 하다 불행 가운데서 그냥 구렁텅이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다라는 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거 이런 걸 느껴본 적이 너무 많은데 비교해서 온다라는 걸 결국은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내가 포기를 했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직면하게 되고 저를 이해하고 제 환경 안에서 제가 행복한 거 선택하고 지금은요, 제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저를 행복하게 잘 조절하면서 이 안에서 제가 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 얼마든지 선택해서 돈의 조절력이 있는 저가 되었답니다. 불안을 견디는 힘이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최근에 L씨는요, 퇴사를 했지만요, 큰 돈을 모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불안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매일 불안을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알아가고 점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자유보다 더 귀한 거는요, 불안 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 관리하는 태도, 이런 거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요, 의사결정할 때 자유롭지가 않아요. 불안해서 원치 않는 거를 내가 선택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감정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적은 자산, 적은 돈으로도 더 깊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걸 봤죠. 경제적 독립의 완성은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탱하는 심리적 회복력, 즉 불안을 견디는 힘은요, 돈보다 지속 가능한 자산, 내 마음의 넉넉함이죠. 내 마음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결정하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경제적 자산보다 더 크게 나를 신뢰하는 자산이 크다라는 거죠. 돈 앞에서 나는 어떤 성격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세요? 저도 사실 하이 리스크에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요. 돈이 바로 거울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회피합니까? 저도 회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통제합니까? 통제하려 듭니까? 움츠려 듭니까? 아니면 과장해서 나를 과시합니까? 돈 앞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는요, 심리적 자기 인식의 출발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 앞에 위축되는가? 과장하고 있는가? 돈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진 않는가? 돈으로 나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가? 그 질문 끝에는요, 숫자가 아닌 자기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나를 이해를 한다면 내가 돈을 쓸 때, 돈을 바라볼 때, 돈을 관리하는 태도가 정직할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이해라는 거죠. 어떤 직장인 M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데이트 중에 터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터치페이 문화가 일상화됐잖아요. 오늘은 우리 먹고 터치페이 하자, 이거를 제안받는 순간 불쾌해졌어요.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돈 쓰는 거에 나의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에게 돈은 뭐예요? 돈 이퀄 사랑이라는 거죠. 돈 이퀄 사랑이라는 이 척도를 가지고 있는 M이라는 거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자존감,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을 돈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투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불안을 통제하려고 돈을 벌지만요, 진짜 필요한 거는요,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이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돈을 통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돈 불안 가운데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과 돈과 성격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이것들을 세 개를 잘 우리가 연결해서 결국은 보는 게 뭐예요?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 또 내 상황을 그대로 눈으로 직면하는 거, 나의 위치, 나의 환경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된다면 돈이 얼마이든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테고 내가 행복한 나를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